안녕하십니까. 혁신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아주기는 생존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위니컷은 경계선 환자의 파괴적 공격으로부터 치료자가 생존하는 것이 환자가 자신의 전능한 통제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실제 외부 대상으로서 치료자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기가 발달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으려면 어머니가 아기의 원시적인 공격으로부터 생존해야만 한다고 말하면서 발달과의 유사성을 밝혔다. 안아주기 역시 환자가 내적 대상을 단념하고 치료자를 자신의 내적 세계에서 분리된 실제 외부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생존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비오니 본래 담아내기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그는 아기가 처리하기 힘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아기의 불안을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아직 소화할 준비가 되지 않은 아기에게 변형되지 않은 형태의 불안을 그대로 떠넘기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치료적 상황 바깥에서 경계선 환자는 흔히 자신이 타인에게 불러일으킨 정서가 담아내지거나 변형되지 않은 채 강제로 목구멍으로 떠넘겨지는 유사한 과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은 치료자 환자의 관계 속에서도 해석이나 회피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비오는 어머니가 아기의 정서를 변형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려주면 아기는 자신이 투사했다가 돌려받게 된 내용물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자기가 분열되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와 유사하게 경계선 환자도 담아내기를 해주지 못하는 치료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낄 때가 많으며 이 점은 당신이 못되게 굴고 있다는 복지사 D의 호소에 대해 환자 W가 보인 반응 속에 분명히 드러난다. 환자가 가진 견디기 힘든 감정을 치료자가 담아낼 수 있을 때 환자는 이런 모를 위협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환자가 가진 것과 동일한 정서로 치료자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그런 이런 모를 위협은 결국 희석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이 입장에서 자기는 어떤 이 불편함, 이 어떤 페인풀한 고통스러운 어떤 에펙트 정동이 있는데 이거 자체는 무슨 의미인지 이게 어떤 정서인지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뿐인 거라고 한다면 자기는 견딜 수가 없는데 무의식 중에 투사의 동의를 통해서 엄마에게 넘겼다. 아니면 치료자에게 이게 유입됐다고 한다면 아기나 내담자는 죽을 것 같아서 이걸 사고로 가져가지 못하고 자기 마음 안에서 이걸 정리하지 못하니까 그 자기 안에 담지 못하면 이게 밖으로 배출하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배출하는 게 투사의 동의시로 드러나는데 그런데 이걸 받은 엄마나 치료사는 거기에 그 정서를 그냥 담아내면서 자기에게 보복하지 않고 자기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엄마는 그걸 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아기 엄마 보고 싶었구나, 혼자 있어서 힘들었구나, 기저귀가 차가워서 많이 힘들었겠네 라고 하면서 이 아이의 어떤 정서를 담아내고 엄마는 그대로 그 정서 때문에 엄마가 죽어버리지도 않고 엄마가 자기를 돌보는 일을
그대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서 그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스러움도 엄마는 잘 견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엄마가 이걸 담아내고 프로세스하는 이 기능을 비혼 얘기들 하면 이게 알파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알파 펑션 자체 처음에는 이걸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꾸어서 어떤 정서로 바꾸게 되면 그 정서를 아이에게 되돌려 줄 수도 있죠. 우리 아이의 엄마 보고 싶었지, 엄마 같이 있으니까 행복하지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이 정서로 되돌려 주면 아이는 우선 그 정서를 자기 것으로, 이게 엄마가 소화해서 준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데, 이제 점차 이런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 엄마처럼 자기 안에서 프로세스할 수 있는 기능이 발달하게 된다. 그게 이 알파 펑션이 아이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편함들을 프로세스하고 그 속에 독소가 있으면 해독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속에 어떤 정서로 오거나 생각으로 오거나 어떤 팬터스로 오거나 어떤 이미지로 오거나 뭔가 이제 정신화된다는 게, 최초에 우리가 베타 요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센스 임프레션이라는 용어를 비원이 쓰고 있죠. 우리의 감각 인상이라는, 어떤 감각 인상과 함께 어떤 에너지가 같이 있는데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어떤 힘이 실려 있는데 이 어떤 감각 인상들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행복한 것 같으면 아이가 괜찮은데, 행복한 게 아니고 불편한 것 같으면 이게 자기가 견디지 못하니까 결국 투사의 동의실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거나,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다 엄마가 다 도와줘서 근근히 그 과정을 겪는데 잘 넘어가는데, 나중에는 엄마가 그걸 담아내서 그걸 프로세스하고 해독하고, 그래서 그걸 어떤 생각이나 어떤 관념으로 혹은 어떤 정서로 가져오는 이런 역할을 엄마를 보면서 아이가 그걸 엄마의 이 기능을 내면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굿 이너프 마더를 자기의 내면화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엄마의 어떤 이고 펑션을 자기가 가져온다고, 자기 안에서 다시 자기 것으로 동일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론을 어떻게 얘기하거나 엄마가 하는 것처럼 자기도 따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 아이가 건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담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상담자가 이 담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그 능력이 있어야 내담자가 결국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자기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 인터널라이제이션, 내면화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상담자 표현하기에 따라 다른데, 상담자를 그냥 내면화한다, 분석가를 내면화해서 자기가 성장한다 얘기를 할 수 있고, 달리 얘기를 한다면 상담자의 어떤 알파 펑션을 자기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어쩌면 내면화한다고 하는 것을 내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 표현을 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상담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자기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담아내기는 종종 해석의 대안 혹은 해석을 연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지만, 일반적으로 담아내기와 해석은 정신치료 과정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치료자가 환자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효과적이면서도 공감적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려면 해석하기에 앞서 담아내는 시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담아내기는 치료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담아내기를 해석에 비해 열등한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경계선 환자는 자주 편집, 분열의 심리 상태에 갇히기 때문에 투사적 동일시가 그들의 주된 의사소통 방식이 된다.
이때 치료자가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환자가 자신이 투사했던 내용물을 재내사하고 해석적 설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환자와 주고받은 것들을 담아내어 붙들고 있는 것이다. 담아내기를 수동적인 비행동화와 동등하게 간주해서는 안 된다. 또한 환자의 공격을 피약적으로 참기만 하는 상태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담아내기는 조용히 처리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지만 환자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과 환자, 치료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을 언어적으로 명료화하는 작업도 수반한다. 담아내기가 주로 치료자의 부정적인 정서를 활용하는 상황에 적용되기는 하지만 다음 사례에 묘사되어 있듯이 긍정성을 띠는 정서와 내사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성 환자 V는 기존 치료자의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남성 치료자 E에게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환자 B는 점점 치료자 E에게 애착을 갖게 되었고 기존 치료자에게는 더욱더 커다란 환멸의 감정을 품게 되었다. 환자 B, 지난 2주 동안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고 나니 다시 유 선생님, 환자의 기존 치료자과의 치료로 돌아갈 수 있을지 도통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리를 목격한 이들을 어찌 농장에 붙잡아 둘 텐가 라는 옛날 노래가 생각나요. 선생님은 저에게 필요한 치료자의 자질을 갖고 계세요. 선생님은 친절하고 인정도 많은 분이세요. 제 말도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것 같고요. 유 선생님처럼 자아도취적인 구석은 조금도 없어요. 게다가 유 선생님보다 치료 경험도 한 10년은 많으시잖아요. 저에게 숙련된 치료자가 필요해요. 선생님도 제 말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띄워주는 환자의 말을 듣던 치료자는 갈등을 일으키는 상충되는 감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환자가 치료자에게 말하는 방식이나 치료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 진정성 있고 서글퍼 보였다. 이에 치료자는 다음과 같은 내적 독백을 했다. B가 한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유 선생은 고리타분하고 자아도취적인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나는 그보다 경험도 더 많고 어쩌면 전반적으로 더 나은 치료자일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이런 생각은 이상화 전이의 결과일까? 아니면 단지 B가 영리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안목을 가진 걸까? B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정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B가 정말로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B를 맡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유 선생과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내가 B 씨의 유혹에 자발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기존 치료자의 자리를 기존 치료자의 자리를 다른 치료자가 대체할 때 이런 유형의 분열과 이상화는 늘 발생한다. 분명 머지않아 나도 B 씨가 떠받들려 올려준 곳에서 떨어지게 되겠지. 그렇지만 고작 2주 동안 우리가 해온 소통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B 씨의 마법에 사로잡혀 버린 기분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새로운 치료자가 자기 안에 굉장한 갈등이 생겨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도 이런 경계선 환자들이 부분 대상으로 부분 대상을 투사하기 때문에 자기를 이상적인 존재로 지금 여기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형편없는 존재로 굿 오브젝트가 배드 오브젝트로 바뀔 수 있는데 어쩌면 여기에는 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당초의 치료자는 배드 오브젝트로 나쁜 대상,
그리고 지금 새로운 치료자는 좋은 대상으로 지금 이분화 시켜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어떤 역동을 알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기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거죠. 자기를 칭찬해 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 내가 그 사람보다 낫지 않아? 라는 유혹에 지금 빠지죠. 저 사람이 정말 원한다면 내가 치료하면 이 사람을 더 잘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유혹이 빠지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갈등을 가져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어떤 면은 지금 이 내담자가 굉장히 유혹적인 대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한편에서는. 환자 B,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다른 환자를 알고 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선생님을 만난 것이 생애의 최고의 일이었대요. 그러면서 가능하기만 하다면 선생님한테 저를 환자로 받아줄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현명한 행동일 거라고 했어요. 제 생각에 자기 자신에게 딱 맞는 치료자를 찾는 과정에는 일종의 케미라는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유 선생님과의 관계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 선생님과 저 사이에는 분명히 있어요. 어떤 남자가 아무리 배려심 있고 괜찮아도 저에겐 아무런 의미도 없는 데 비해 특정 남자에게는 순식간에 끌리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치료자는 말없이 환자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역전이 갈망에 스스로 기여한 것이 있었는지 되새겨보았다. 그러자 곧바로 과거에 만났던 한 여자가 떠올랐다. 환자 B는 그 여자와 놀라울 정도로 닮은 사람이었고 치료자의 마음속에 과거의 불행한 관계로 다시 이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되살리고 있었다. 과거에 만났던 그 여자를 구원해주고 싶어 했던 것처럼 치료자는 그 여자와 닮은 환자 B를 구원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치료자는 환자 B에게 더 나은 치료자가 되어 치료자 U 앞에 등장하고 싶다는 자기 내면의 강력한 경쟁심에도 주목했다. 이렇게 그동안 사로잡혀 있던 마법에 대해 분석하면 할수록 치료자는 상황을 더 제어할 수 있게 되었고 환자 B에 의해 유발된 생각이 아닌 자기만의 생각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 사파에서는 담아내기 과정이 일어날 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수많은 내적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다. 우선 여기에서 두 번째 조금 전에 얘기한 것 중에는 이분이 보통 강렬한 역전이가 있을 때 이 환자를 자기가 치료하고 싶은 욕구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구원한 상도 생겨나고 그런데 이게 많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역전이에요. 내담자가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주관적인 역전이도 섞일 수 있는데 자기 히스토리 속에서 자기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주관적인 역전으로 오게 되면 보통 보드라인 환자들은 주관적인 역전이보다는 객관적인 역전이가 많기 때문에 너무 빨리 주관적인 역전으로 가져갈 것은 아니에요. 설사 자기 과거의 사람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건 다 내 책임이야 라고 가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100% 주관적이고 100% 객관적인 것은 없는데 너무 양심적으로 이게 내 주관적인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역전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역전을 놓친다는 얘기는 환자를 잘 이해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오히려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보통 주관적인 역전이나 객관적인 역전이나 컨테이너 한다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염려는 없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걸 주관적인 역전으로 가져와서 셀프 어택으로 가서 자기를 무능하다고 하거나 어쩌면 치료자가 너무 결벽증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설사 자기 것이 좀 있더라도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객관적인 역지를 최대한 살피고, 그런데도 저 사람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몫으로 가져오지만, 무조건 어떤 불분명할 때 내 탓이요 내 탓이로 이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옳은 것 같은데 사실은 성찰을 안 하는 거죠. 성찰을 회피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그것도 굉장히 유혹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다 내 탓이야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실제로 성찰해서 깊이 자기 것으로 가져오기보다는 그냥 패턴으로 방어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이 그냥 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혹시 일상생활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 없으신가요? 너무 그 이해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어, 물론 이제 그 상담 장면에서 이제 객관적인 역전이와 주관적인 역전을 구분하는 것들은 필요한 건데, 사실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슈퍼에고적인 양심적인 것들 높은 사람일수록 네타쇼를 가져갈 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타쇼 자체가 사실 방어벽을 형성하고, 사실은 그 치료자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는 걸 방해받는다는 게 너무 많이 그러니까 와닿네요. 내담자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예. 그게 너무 많이 이해가 되고, 그게 이제 이 관계에서도 사실은 그러게 되면은 내 안에 알 수 없는 그 방어벽이 생기면서 또 다른 공격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자체가 되게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임상 현장이나 아니면 그런 일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스스로의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느낌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내 탓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정말 그걸 자기 탓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바로 공격할 준비를 하죠. 그래서 내 탓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쉽게 자기 탓으로 가져오는 사람이 깊이 반성하거나 성찰한 결과가 아닌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불편함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또다시 공격성으로 이게 바뀌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 윤리성이 왜 민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강력하게.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뭐랄까 바른 생활하는 것 같고 그런데 실상 거기서는 뭐랄까요,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뭐 갈등이나 어떤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억누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요구하니까 고결하면 고결할수록 오히려 어떤 면에 심리적으로는 이게 공격당하는 듯한 느낌, 뭐 네,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도덕성, 윤리성이 민감한 사람들 더 뭐랄까 수준이 높은 뭐 이런 사람으로 판단하는가 이런 생각을 보면은 결국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기 내면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아니면 정서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싶은 충동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자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요. 아주 복합적으로 일어나죠. 그로스틴은 비혼의 담아내기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프리즘의 역할과 비교했다. 비혼의 개념은 마치 프리즘처럼 작동하는 일종의 정교한 1차적 과정 활동으로 아기가 내지르는 비명의 강렬한 색조를 굴절시켜 색상 스펙트럼을 이루는 여러 성분으로 퍼지게 만든 후 프리즘을 통과한 것들을 선별하고 중요도와 정신적 활동의 수준에 따라 위계를 나누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비혼에게 있어서 담아내기란 느끼기, 생각하기, 조직화하기, 행동하기를 수반하는 매우 적극적인 과정이다. 담아내기 과정에서 침묵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여기서는 어떤 크로트슈타인이라는 분이 비혼을 아주 숭상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가 크로트슈타인의 책을 가지고
아마 흑암의 빗줄기라는 책을 가지고 비원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분의 어떤 경우에는 이분이 너무 비원을 우상화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비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 북을 아주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 비유가 아주 재밌죠. 말하자면 비원의 담아내기를 설명할 때 아기가 보내오는 비명이라고 하는 비명을 가지고 이걸 마치 프리즘을 통과하듯이 하면서 이것을 여러 성분으로 퍼지게 만들어서 그중에 어떤 것들인가를 분별해내고 그중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가른다고 하는 개념이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꿔내는 과정, 이 알파 펑션을 설명한 거예요. 베타 요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페인풀한, 뭐가 페인풀한지를 모르는 하여간 견디기 어려운 어떤 페인풀한 건데, 이걸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 어떤 많은 경우 우리 힘들면 어때요? 우리가 퇴행하는 경우에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 자체를 멈춘다고 하는 거죠. 페인풀한 것으로부터 어떤 사고가 생겨나고 그 사고를 생각하는 이런 성찰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걸 어보이드하는 방식, 우리는 피하는 방법을 택한다는 거예요. 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서 어떤 대인관계 쪽에서는 이게 투사의 동의시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투사하는,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버리는 이런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정서를 분열시켜버리거나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만나지 않는 쪽으로 여러 방식으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좌절을 자기 안에 컨테인하면서 생각으로 일어나고 마음이 성장하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건 그분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치료라고 한다면 이건 증상 치료인데 장기적인 어떤 정신분석인 치료라고 볼 수 없어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세상을 사는데 고통이 없을 수가 없는데, 최초의 좌절이 있을 때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골똘하게 생각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그걸 회피하는, 도망가는 아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원적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어떤 면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실존 철학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익시스텐셜리즘이죠. 어떤 결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건 아이는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프리덤이 있는데, 어떤 아이는 도망가기로 결정하고 어떤 아이는 그 속에서 그걸 소화해서 그 속에서 고통을 안고 살아내는 방법으로 사는 아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고통을 피하는 방식으로만 사는 거가 이게 신경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방어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실존적인 결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고통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고통 자체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 고통을 없이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만수법이에요. 고통은 항상 있는데,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좌절은 항상 있는데 이 좌절 속에서 그것을 생각으로 가져오고 사고로 가져오고 정서로 가져와서 이걸 자기 안에서 소화해내서 그 속에서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삶을 결단해 나가는 과정, 이게 어떤 강한 이고 혹은 응집력이 있는 자기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고통을 소화해내면서 살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페인풀한 과정인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최초의 아이들의 행동을
프로이드가 봤던 게 뭐예요? 플레저 프린시플, 쾌락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얘기를 했죠. 쾌락 원칙은 다른 쪽에 얘기하면 쾌락, 불쾌락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쾌락을 고통, 다른 쪽으로 하면 페인, 플레저 페인 프린시플이라고 할 때 페인이라고 하는 고통을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한다. 아이는 무조건 고통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을 자기가 소화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담에서도 여러분들이 내담자의 좌절을 무조건 다 해소하는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분은 이 좌절을 겪지 않는, 어떤 고통을 겪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그 생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고통을 없애주는 사람이 아니고, 좌절을 없애주는 사람이 아니고, 좌절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인격으로 이분들이 발달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봐요.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남아있는 거 조금 나누는 시간 갖죠. 이수영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제가 짧게 한마디를 하자면요. 저는 상담 세팅도 아니고 또 저희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비슷한 케이스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내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을까? 이런 경험들이, 이런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만 만나고 이 사람들은 항상 나를 힘들게 할까? 왜 내가 한도 끝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제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한테 모든 것을 의지하는가?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드는 생각은 또 어떤 게 있냐면 혹시 내가 제공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나에게 어떤 면들을 감지를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를 하고 다가오는 것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제공한 것이 그건 또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나의 지난 시간에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전지전능하게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환상?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능환상이죠. 네, 전능 환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또 어디서 나왔을까? 또 그 뿌리를 오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maybe 제가 어렸을 때 학습되어진 그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그것에서부터 비롯되었던 것 같아요. 착한 일을 했을 때, 희생적인 일을 했을 때 보상처럼 주어지는 칭찬과 이렇게 칭찬에 예. 길들여져서 나는 받는 것보단 주는 게 좋아. 이렇게 자신을 세뇌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근데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희생해주고 사랑해주는 이 과정에 내가 힘들었던 것들은 약간 뒤로 재어두고 그 과정에만 제가 몰두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의 어떤 정의감 같은 것에, 그러니까 왜곡된 정의감 같은 것에 그런 것들을 감지한 사람들이 주위에 모이기 시작한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더 힘들어하고 이런 과정이 아마 반복되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게 케이스들을 읽으면서. 아주 네. 중요한 성찰을 하신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전능감이 자꾸 생겨나는 것은 어떤 면 우리의 고통을 피하는 방법이 전능감이기도 해요.
내 안에 있는 고통, 내가 내 스스로 페인풀한 부분을 안 보는 방법은 내가 슈퍼맨이고 원더우먼 같으면 그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내가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안에 있었던 페인풀한 부분을 내가 회피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하는 거 같고, 또 하나 두 번째 주제는 보시면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승화한 모습으로 굉장히 기여를 하고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회적으로는 큰 기여를 하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이게 도덕적 매소키즘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약이라고, 그러니까 피약성 속에서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내가 힘들더라도 어떤 일을 하는 것 자체로부터 만족을 얻는데, 그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만족이 채워지는데, 그게 어쩌면 자기를 힘들게 하면서 만족을 얻는 것. 뭐라고 할까요? 매소키즘이라는 게 보통 공격성, 가학성이 아니라 피약성은 내가 피해를 받음으로써 거기서 또 쾌락이 있다는 일부가. 가학성과 피약성은 하나의 쌍둥이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때려서 만족을 얻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얻어 맞으면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고통을 겪으면서 거기서 만족을 얻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패턴화되게 되면 굉장히 나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쪽으로 이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역할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교수님, 그걸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냐면은,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이제 그럼 이렇게 찾아보면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웨디퍼스 컴플렉스의 과정 속에서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웨디퍼스 컴플렉스라든지 아니면은 뭐죠, 부모 살해 충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것들이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강렬하게 느껴지면은 도덕적 피약성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역전이적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있잖아요. 전능환상이라는 것도 어디서 나올까, 또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능환상 이전에 어떤 죄책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겪는 죄책감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당한 자기는 도덕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요구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채워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련의 그런 웨디퍼스 컴플렉스의 시기 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이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우리 심리 내적인 것들은 우리가 어느 하나로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요소들이 함께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분을 돕는 경우는 그분 스스로가 어떤 것들을 연상해내는지, 그런 쪽에서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이 조금 다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때도 어떤 어느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내 스스로 안에서 오는 여러 연상들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저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느 분에게는 그게 적합하고 어느 분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이론일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다양한 이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다 옳은 게 아니고, 어느 대상에게는 그게 적합한데 어떤 분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렇다고 하는 것 자체는 좀 위험해요. 네, 오늘
좌절이라는 그 부분하고 담아내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와닿는데요. 저희 이제 임상에서 이제 치료 관계가 되게 신뢰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던데 요즘 제가 내담자가 좌절을 겪는다기보다 제가 좌절을 겪는 거 보니 뭔가 투사적 동일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참 이런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이 위로가 된다 그럴까? 또는 좀 보인다고 느껴지는 게 옛날 같으면 뭐 오늘 이야기하셨던 중환적 역전위에 빠져서 이제 그 내담자가 그렇게 강력하게 비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든 이제 들어주거나 또는 만회하려고 노력을 무진장 애쓰려고 했을 텐데 좀 더 좋은 치료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죠. 예, 좀 더 완벽한. 그러면서 속으로는 저를 많이 비난을 했겠죠. 후회를 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 빠지지 않고,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관찰하는 자아가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배운 이 담아내기 과정이라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이렇게 소화해서, 예, 같이 한번 다루어 볼까 하는데, 좀 되게 좀 힘이 좀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를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어떤 소화를 잘할 수 있지만 굉장히 거친 음식을 먹었을 땐 소화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소화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는 걸려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내가 소화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면은 내가 액팅아웃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까지 성찰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 내가 걸려 넘어졌구나 한다면 그 다음에 그걸 만회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은 그거 자체를 정당화한다니. 액팅아웃 한 것은 특히 이 보드라인 환자의 경우에는 내가 선을 넘은 것 자체가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다라고 정당화 논리가 바로 생겨난.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든 사람이니까 일반 교과서에서 하는 얘기 가지고 안 돼. 내가 잘 이건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물론 궁극적으로는 임상가가 판단할 부분이지만 자기의 액팅아웃을 변호하는 이론으로 공부를 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얘기예요. 담아내기 이야기 하니까 제 와이프가 옆에 듣다가 그 양파가 아니고 담아내기냐고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그 아주 좋은 착안이에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자꾸 담아내기. 그 담아내기가 예, 뭡니까? 이 소가 이렇게 반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처음에 막 먹고 이제 다른 새들도 그러는데 이제 어떤 거는 자기가 먹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소화된 것을 그 이제 애기 새나 또 자기 새끼들한테 기어내는 것을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담아내기가 뭐 그런 거 좀 개념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어떤 비유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어린 새끼를 키우는 과정도 어떤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하고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비유를 찾아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